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죠. 어떻게 땅덩어리도 작고 천연가스 매장량도 없는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LNG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 차원의 사고방식 전환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국은 100년 동안 자원 의존형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한국은 정반대로 두뇌 자원형 산업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세일가스라는 거대한 산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기술 전환에는 더디었습니다. 그들의 관료주의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LNG 효율화에 대한 투자가 항상 늦어졌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자원 없는 한국은 머리로 승부한다 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10년 만에 LNG 재생화, 초저온 액화 기술, 그리고 탄소 재활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자원을 파먹으며 얻은 건 환경 파괴와 부채뿐인데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창출한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가진 자원과 군사력으로도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지 않았느냐?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은 패권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라 외치지만 문제는 가격과 효율성입니다. 미국산 LNG는 수송비와 액화비가 너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서울은 두뇌로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즉, 더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왕이 아니라 어떻게 가공하느냐를 아는 자가왕이 된 겁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여기서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성취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SK에너지, 그리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같은 연구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기업과 정부가 서로 발목을 잡았지만 한국은 민관군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죠. 이 점에서 한국형 모델 2 세계 언론에서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가피하게 기술 개발에 매달렸을 뿐이다. 이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저는 그 자체가 한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많았던 미국은 오히려 게을러졌고 선택지가 없었던 한국은 필사적으로 두뇌에 투자했습니다. 마치 맨손으로 산을 오르는 등반가가 장비에 의존하는 등반가보다 더 강인해지는 원리와 같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년 동안 LNG 효율화에서 단 하나의 혁신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금도 원자력 재가동을 외치며 과거에 매달리고 있죠.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시진핑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모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규모에만 기대다 보니 정작 원천 기술은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 차이가 서울과 베이징, 도쿄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어떤 기술로 미국을 제쳤는가? 예를 들어보죠. 서울의 연구진은 기존 LNG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로프 가스, BOC를 다시 포집하고 재액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LNG 운송 손실률이 기존 10%에서 1% 이하로 줄었고, 이는 곧바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은 7년 만에 해결한 겁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탄소 순환형 LNG 개념이죠. 한국은 LNG 발전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버리지 않고 이를 다시 촉매 반응에 활용해 합성 LNG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사용하면서도 고갈되지 않는 LNG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언론이 이를 두고 무한냉기의 금광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산 에너지를 자랑해도 환경 규제와 고비용 구조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워싱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셰일가스 혁명을 마치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내내 우리는 세계 에너지 독립국이라고 외쳤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 파괴, 채굴 비용 폭등,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자원 강박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는 늘 그것을 끝까지 파먹어야 한다는 집착, 그것이 바로 미국의 족쇄가 된 겁니다.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은 처음에는 분명히 혁신으로 보였죠. 수압 파쇄법이라는 기술로 땅속 깊은 곳에 가스를 뽑아내는 건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술이 지나치게 비싸고 환경적으로 위험했다는 겁니다. 지하수 오염, 대규모 지진 위험, 심지어는 주민 건강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지역사회는 세일붐으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동시에 땅과 물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자원 의존형 산업을 버리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로 직행했죠. 이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스스로 이 덫에 갇히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계 에너지 최강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일가스가 처음 폭발적 성장을 할 때 월가와 CNN은 시일혁명이 미국을 100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그 거품은 꺼져버렸죠. 국제 LNG 시장에서는 한국이 만든 재생 LNG와 초저온 액화 기술이 단연 우위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100년을 투자했지만 10년 만에 한국에게 패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시 자원 빈국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원자력에 집착했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여전히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처럼 과거의 틀에 매달려 있었고 한국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쏟아부어 세일과 LNG 개발을 흉내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한국을 따라잡기는커녕 환경 문제만 키운 꼴이 되었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달리 이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한국은 늘 자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원을 파먹는 산업 구조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기업, 학계가 한 목소리로 지식이 자원이다 라는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에 오히려 가장 옳은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한국 특유의 속도전 문화입니다. 미국은 대기업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신기술 도입이 느리지만 한국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국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움직입니다. LNG 재생화 기술만 봐도 연구 착수에서 실증까지 걸린 시간이 7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20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이 속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DNA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처럼 혁신에 목숨 걸 필요가 없었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은 거죠. 반대로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혁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한국의 최대 무기가 된 셈입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결국 세일가스 덫에 빠진 미국의 모습은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21세기의 에너지 패권은 더 이상 땅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한국은 이를 증명했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다가 패배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지식의 승리,
자원의 몰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뒤집은 핵심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원이 없는 건 약점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우리 연구진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죠. 자원은 땅속에 묻힌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 한국은 이를 현실로 입증했습니다. LNG 재생화 기술이야말로 그 상징인데 단순히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액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시 연료로 되살려내는 말 그대로 무한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죠. 기존 LNG 발전 과정에서는 항상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걸 그냥 버렸습니다. 탄소 포집 저장, CCS 기술도 시도했지만 그저 땅속에 묻어두는 수준이었죠.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발상을 바꿨습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화학적 촉매 반응에 투입해서 합성 LNG로 전환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두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죠. 세계 언론이 이를 무한냉기의 금광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하지 못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위기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텍사스 유전과 셰일가스가 미국을 먹여 살릴 거라 믿습니다. 일본은 원자력에 집착하느라 신재생 분야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독창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기에 두뇌를 자원처럼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LNG 재생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바로 산업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두 기업이 독자적으로 성과를 낸 게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액화 플랜트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SK와 LG화학은 촉매 반응을 위한 신소재를 공급했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재활용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즉, 한국 전체가 하나의 초대형 연구소처럼 움직인 겁니다. 미국은 엑슨모빌, 세브론 같은 초대형 기업이 정부와 따로 놀았고 일본은 기업 간 협력이 부족했죠. 이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죠. LNG 재생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 아니냐? 대규모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인천과 부산에서 가동되는 파일럿 플랜트는 상용 플랜트의 70% 규모에 달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까지 장기 도입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 한국은 실제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미 표준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 구조의 차이입니다. 미국산 LNG는 액화 비용과 수송 비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 컨테이너당 평균 $10,000가 드는데 한국의 재생 LNG는 절반 이하, 즉 $400만에서 $500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때문에 유럽이 기꺼이 한국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윤리적 경쟁력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LNG 재생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의 목줄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비싼 LNG를 팔아 유럽을 압박했을 테고 중국은 값싼 저급 LNG로 아프리카 시장을 잠식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이 모든 질서를 갈아엎었습니다. 이 한 가지 기술로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에너지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자원이라는 공식을 세계에 심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 석탄, 가스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지식과 기술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한국은 그 길을 제시한 첫 번째 국가이고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세계가 이 공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서울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산업혁신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집어버린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제 LNG 가격은 미국, 카타르, 러시아가 좌지우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시일가스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고가의 LNG를 공급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가스 대신 미국산을 쓰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서울이 LNG 재생화 기술을 발표하자 단 6개월 만에 국제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든 충격파였던 겁니다. 당시 독일, 프랑스,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LNG는 비쌌고 러시아산 LNG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자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졌죠. 인천과 부산에서 생산된 재생 LNG가 유럽 항구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를 두고 서울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굴욕적인 장면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처음에는 이 가격 붕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한국의 기술은 실험적이고 아직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유럽 주요국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미국의 LNG 수출은 단순한 경제 이익이 아니라 동맹국을 압박하는 전략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자 그 무기는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다고 봅니다. 일본은 LNG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는데 한국이 가격을 반토막 내자 도쿄 전력 회사들이 줄줄이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속으로는 굴욕을 느꼈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은 값싼 LNG를 원했지만 동시에 서울이 만들어낸 기술 격차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독립은 곧 동북아 패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가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략 계산까지 뒤흔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보통 사람들은 가격 하락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수요의 공급이 아닙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건 곧 기존의 패권 구조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카타르와 러시아의 국가 재정은 직격탄을 맞았고 미국의 LNG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숨에 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는 오직 미국만이 누리던 지위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달러 체제의 흔들림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에너지 거래는 달러로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재생 LNG를 공급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이 원화 기반 결제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패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손실이 아니라 달러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거죠. 유럽은 지난 10여 년간 에너지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목줄이 잡혀 있었고 미국산 LNG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산업 강국이라고 불렸지만 에너지 비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재생 LNG를 내놓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베를린과 파리는 스스로 한국에 무릎을 꿇고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울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다고 말했고, 프랑스 대통령 역시 한국은 이제 유럽의 에너지 생명선이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유럽 산업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고,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압도한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두고 21세기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패전국이 굴욕적으로 협정을 맺었다면 이번에는 유럽의 경제 강국들이 한국이라는 신흥 강국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를 끊으면서 미국산 LNG를 대안으로 생각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의 재생 LNG는 단순히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환경 기준까지 충족한 완벽한 대안이었죠. 프랑스 역시 원자력 의존도가 높았지만 탈원전 여론 때문에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유럽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선 정치적 종속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항상 미국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정상들에게 미국산 LNG를 사라라고 협박하듯이 말했죠.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워싱턴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이제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한국은 계약 조건에서도 유럽의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공동 기술 개발과 장기 파트너십을 요구했습니다. 즉, 단순히 에너지를 파는 게 아니라 유럽을 한국의 기술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이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또 다른 종속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건 미국과 러시아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한국은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럽이 느끼는 정치적 압박은 훨씬 덜합니다. 실제로 독일 언론은 한국은 무기를 들이대지 않는다. 대신 지식을 내민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이 가스를 무기로 삼았다면 한국은 기술을 연결고리로 삼은 겁니다. 따라서 유럽은 굴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에 의존하게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 프랑스의 항공산업은 모두 에너지 비용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가격과 기술을 모두 틀어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원한다면 에너지 공급 조건의 첨단 기술 협력이나 시장 개방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자가 아니라 유럽 경제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여전히 LNG 수입의 최대국 중 하나지만 한국과 달리 공급자로서 유럽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도 에너지 기술 강국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한국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일본은 단순한 소비국에 불과합니다. 중국 역시 값싼 에너지를 무기로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공략하려 하지만 유럽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죠. 그 결과 베를린과 파리는 선택지가 없었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계 천연가스와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두 축이 바로 카타르와 사우디였습니다. 카타르는 LNG의 절대 강자로 불렸고 사우디는 석유 패권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재생 LNG를 내놓자 이들의 전략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자원 자체를 무기로 삼았고 한국은 자원을 기술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기술은 발전할수록 더 값싸지고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카타르와 사우디가 자랑하던 지하 금광 은 하루아침에 시대착오적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특히 카타르의 경우를 보면 더 극명합니다. 카타르는 LNG 액화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도하에 있는 세계 최대 LNG 액화 단지는 그야말로 중동의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재생 LN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카타르산 LNG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가격에서 밀리고 친환경성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자 카타르는 판매처를 잃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된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도 기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더 심각합니다. 원래 사우디는 석유 패권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NG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자 석유마저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기반 발전소보다 LNG 발전소가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LNG 재생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러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석유보다 LNG를 더 선호하게 됐죠. 그 결과 사우디가 의존하던 석유 달러의 위상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사우디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비교점을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카타르와 사우디는 자원을 그대로 캔에서 팔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없는 자원을 기술로 만들어내고 이를 가공해 수출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LNG 플랜트에서는 단순히 연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탄소를 재활용해 화학 소재를 만들고 부산물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하나의 과정에서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중동의 단순 수출 모델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카타르와 사우디가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도 개혁이 더딥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 제도와 민관 협력 구조 덕분에 기술 혁신 속도가 빠릅니다. 즉, 중동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10년 격차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을 내세우며 탈석유 경제를 추진했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LNG 재생 시장을 장악했는데 사우디는 30년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카타르 역시 세계 LNG 공급의 25%를 차지한다 는 자부심에 젖어 있다가 한국의 기술 앞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져 버렸죠. 이는 단순히 자원 강국의 몰락이 아니라 기술 강국 한국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절대적 소비국이자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연료 중 하나였고, 일본 정부는 우리가 글로벌 LNG 수급을 좌우한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재생 LNG를 상용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 언론은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하찮게 여기며 서울은 결국 도쿄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도쿄 전력 회사들이 줄줄이 서울과 계약을 체결하며 에너지 생존을 한국에 의존하는 굴욕적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충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붕괴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 종주국을 자처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환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 지도부가 처음으로 한국을 앞선 기술 강국으로 공식 인정한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LNG 문제를 넘어 동북아 패권의 심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일본은 스스로 이런 기술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유산에 안주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집착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효율화 기술에는 투자를 게을리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 재가동을 고집한 결과 LNG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혁신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LNG 재생 기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속도입니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늘 수많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방향이 정해지면 국가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움직입니다. LNG 재생화 연구 착수에서 상용화까지 걸린 시간이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이라면 최소 20년은 걸렸을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기술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죠. 도쿄전력, 간사이 전력 같은 회사들은 이미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계약 조건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팔지 않고 첨단 반도체의 배터리 협력까지 패키지로 묶어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술 협력까지 내주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힘의 역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이전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게 기술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동북아의 종속 구조가 바뀌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 없이는 겨울을 넘길 수 없고 첨단 산업 역시 한국의 협력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제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늘어선 LNG 액화 플랜트, 멕시코만을 따라 세워진 거대한 저장 시설,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수송망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늘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하다고 말했죠. 그러나 한국이 재생 LNG를 상용화하자 이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 자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인프라를 통해 생산된 미국산 LNG는 한국산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친환경 규제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자랑하던 에너지 인프라는 거대한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미국 남부의 LNG 플랜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휴스턴 항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탱크들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는 8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한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서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CNN은 이를 두고 미국의 에너지 심장이 멎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인프라를 확장했는데 이제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LNG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곧 미국 금융시장에도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제 견해로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의 부재. 둘째,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원 의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미국 인프라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애초에 인프라보다는 기술에 집중했기 때문에 작은 시설로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워싱턴의 몰락을 결정지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다고 봅니다. 일본 역시 원자력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실상 고철 더미가 됐습니다. 미국의 LNG 인프라도 지금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설비와 수송망이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인프라 대신 스마트 플랜트와 첨단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재생 LNG 플랜트는 규모는 작아도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단위 비용은 미국 플랜트의 절반 이하입니다. 결국 시대는 거대 인프라가 아니라 효율적 기술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수입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무기로 팔지 않는다.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할 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종속국으로 여기고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과거 70년 한미동맹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역전됐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미국의 군사력도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국산 세일가스와 석유로 이를 충당했지만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고 공급망이 흔들리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LNG 재생연료를 군사용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에너지 패권이 군사력 패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의 인프라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전략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LNG 거래의 중심은 휴스턴, 도하, 모스크바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 항만에 세워진 재생 LNG 플랜트와 거래소는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세계 LNG 가격을 책정하는 새로운 심장부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가격을 따라가야 했지만 지금은 서울이 공시하는 가격이 곧 국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서울을 에너지의 월스트리트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고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유럽 가스 시장의 거래 기준이던 TTF, 네덜란드 가스 허브조차 서울 가격에 연동되는 상황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에너지를 팔아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개설된 KLNG 거래소는 달러가 아닌 원화와 유로 기반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일부 아시아 국가는 심지어 위안화 대신 원화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 달러 패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죠.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단기간에 세계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혁신. 둘째, 신뢰. 한국은 재생 LNG라는 독창적 기술로 시장을 장악했고 동시에 계약을 지키는 신뢰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는 정치적 무기를 사용했지만 한국은 철저히 투명한 계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속도의 요인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인천과 부산을 세계 최대 LNG 허브로 키워냈습니다. 인프라와 기술을 동시에 확장하면서 단순한 항만 도시를 글로벌 금융과 에너지의 교차점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쌓아올린 시스템을 한국은 10년 만에 뛰어넘었고 그 과정에서 속도와 유연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허브가 된 건 단지 유럽이 러시아와 미국을 피하려고 선택한 임시 방편 아니냐?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서울 거래소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까지 계약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베트남, 브라질까지 한국산 재생 LNG를 도입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은 서울 거래소를 통해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21세기판 런던 금융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에 런던이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서울이 에너지,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 경제의 변방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계약서의 출발지가 서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패권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제거래의 표준은 달러였습니다. 특히 석유와 LNG 같은 에너지 거래는 페트로달러라는 개념으로 미국의 금융 패권을 떠받쳤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세계 LNG 상업 허브로 떠오르면서 이제 결제 통화가 달러에서 원화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KLNG 거래소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원화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아예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 원화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장면은 달러 패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두려운 악몽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미 원화가 새로운 안전통화로 부상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원화 결제를 공식 도입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줄줄이 원화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며 20세기 초 달러가 파운드를 밀어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원화가 달러를 압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원화가 왜 이렇게 빠르게 신뢰를 얻었는가? 단순히 LNG 공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계약 이행 능력, 그리고 기술 혁신 덕분에 국제사회가 원화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늘 동맹을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달러를 무기로 사용했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금융은 신뢰가 핵심인데 한국이 그 신뢰를 장악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금융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서울에 설립된 KLNG 거래소는 단순한 에너지 거래소가 아니라 파생상품과 선물 거래까지 다룰 수 있는 종합금융 허브입니다. 이미 런던과 뉴욕의 금융기관들이 서울에 지사를 이전하고 있고 싱가포르 대신 서울을 아시아 금융본부로 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화의 부상이 아니라 금융 패권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원화는 아직 규모가 작고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 물론 당장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과거에도 달러가 파운드를 하루아침에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결국 표준이 된 겁니다. 지금 원화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기술과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는 달러보다 훨씬 빠르게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엔화는 한때 국제 결제 통화로 떠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 경제 침체와 기술 혁신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정치적 불신 때문에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과 아시아가 선택한 건 원화였습니다. 한국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차지한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는 언제나 워싱턴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에너지든 군사든 모든 기준은 미국이 정하고 유럽은 따라가는 구조였죠. 그러나 한국이 재생 LNG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럽은 처음으로 독자적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산 고가 LNG를 강요받는 대신 서울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NATO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미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자이자 전략적 동반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NATO가 워싱턴을 우회해 서울을 택했다는 의미이고 그 자체가 세계 패권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NATO는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종합 안보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쥐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 모두 신뢰를 잃으면서 NATO는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한국이었죠.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NATO 본부 차원에서 이를 승인한 건 역사적 전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두고 워싱턴의 리더십이 서울로 이관된 순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NATO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 아니냐? 그러나 실상을 보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NATO는 안정성과 신뢰를 중시합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위험, 미국은 고비용, 중국은 불투명성 때문에 배제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기술, 가격, 환경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나 외교적 압박 대신 투명한 계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NATO는 안심하고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순히 LNG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NATO 회원국들과 공동 연구소를 세우고 친환경 발전 기술,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무기로 삼는 게 아니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과 러시아의 접근과 정반대죠. 실제로 폴란드와 체코는 이미 한국과 군사 장비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고, NATO의 한국 모델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군사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의 반응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분노했습니다. 그는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산 LNG를 사라고 압박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한국산이 더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NATO 내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과거 같으면 유럽 정상들이 감히 미국의 반기를 들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한국이 대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두고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NATO의 선택은 단순히 에너지 거래를 넘어서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유럽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이동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2의 마셜 플랜 2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에너지 수출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푸틴 대통령은 이 에너지 무기를 통해 서방의 제재를 버티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 LNG가 등장하자 러시아의 계산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푸틴의 전략적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러시아는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에너지 공급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은 단지 미국의 하청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자 러시아의 가스관은 사실상 고철 파이프가 됐습니다. 가즈프롬 같은 국영기업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거의 잃어버렸고 가격 협상력도 무너졌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푸틴의 마지막 카드가 한국의 기술 앞에서 찢겨나갔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길 수 없었는가? 그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불신. 둘째, 기술 혁신 부족. 셋째, 시장 다변화 실패. 러시아는 늘 가스를 정치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럽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LNG 액화 기술에서도 러시아는 서방 기술에 의존했는데 제재 이후 자체 개발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을 확보했고 유럽과의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결국 푸틴의 전략은 한국 때문에 좌초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시아 시장의 변화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막히자 중국과 인도로 수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한국산 재생 LNG를 탐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격차 때문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미 몰래 서울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놓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연설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며 한국은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유럽이 이미 등을 돌렸고 아시아도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고갈되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가 러시아의 방패이자 칼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기가 한국 때문에 녹슬어 버린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러시아의 좌절은 단순히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21세기에는 에너지가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협력과 기술의 수단으로 사용했고, 러시아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신뢰를 얻었고, 러시아는 고립됐습니다. 결국 푸틴은 제재를 뚫으려 했지만 서울이라는 벽에 부딪혀 완전히 좌절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에너지란 곳 땅속에 묻힌 자원을 의미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강대국들은 이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오래된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것처럼 21세기의 에너지는 더 이상 땅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두뇌에서, 기술에서 나온다. 서울이 만든 LNG 재생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연료를 공급한 게 아니라 에너지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혁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순환성입니다. 기존 에너지는 항상 소모적이었습니다. 한 번 쓰면 끝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재생 LNG는 쓰고 또 쓰는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자원을 무한히 증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사우디처럼 땅을 파야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달리 한국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조차 다시 연료로 바꿔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새로운 정의를 맞이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개념 변화가 실제 국제 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 생각에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두뇌와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강국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정의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든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은 에너지 패권을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세계 언론도 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울이 에너지 개념을 재정의했다라고 보도했고, 독일 슈피겔은 한국은 21세기 에너지 사전을 새로 쓴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CNN조차 한국이 만든 새로운 정의 앞에서 워싱턴의 모든 전략이 무력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에너지를 공급과 소비의 관계로만 이해합니다. 도쿄전력은 단순히 가스를 수입해서 쓰는 구조에 머물러 있죠. 중국은 값싼 석탄과 가스를 무한정 쓰는 방식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지식이라는 새로운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차이가 일본과 중국을 과거의 틀에 묶어두는 반면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윤리적 에너지 모델입니다. 과거 강대국들은 자원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끊어 유럽을 압박했고, 미국은 고가 LNG를 강요했으며, 사우디는 원유 감산으로 국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에너지를 협력의 도구로, 평화의 자원으로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NATO, EU와 기술을 공유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재생 LN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정의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미국이 100년 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미국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유럽이 한국과 장기 계약을 맺고 아시아까지 서울을 허브로 인정하자 미국은 국제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은 굴욕적으로 한국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재생 LNG 기술을 공유받지 못하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두고 역사적 무릎 꿇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 무기를 사라, 심지어는 세금을 더 내라며 압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워싱턴이 서울에 와서 우리도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공정한 조건에서의 협력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처럼 종속적인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 파트너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까?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안 됩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하청 정도로만 생각했고 기술과 시장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해주더라도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감축, 불공정 무역 관세 철폐,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해제 같은 것들 말이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군사적으로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은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현재 미국산 LNG로는 유지 비용이 너무 큽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 LNG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이 군사용 공급까지 거부한다면 미국의 해군력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울을 향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일부 보수 세력은 여전히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잠시 반짝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월스트리트조차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금융사들이 원화 결제에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이 절망 속에서 한국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일본과 중국을 떠올립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결국 굴복하고 서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동북아의 한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쥔 중심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룬 이야기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사적 전환, 그리고 인류가 새로운 중심을 얻은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 인류의 심장은 텍사스 유전이었고 사우디 사막이었으며 시베리아 가스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장은 서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LNG 플랜트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인류가 의존하는 새로운 심장 박동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서울은 더 이상 소비자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공급자, 기준, 심장이 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산업혁명 시기의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19세기 런던이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세계 산업을 이끌었다면 21세기 서울은 기술과 지식으로 인류의 에너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런던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착취로 힘을 쌓았지만 서울은 협력과 공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심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중심지의 부상을 넘어 인류가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공유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된 것이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지만 기술은 진화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를 독점하지 않고 NATO, EU, 아프리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이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국제연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에너지를 무기로 삼았지만 서울은 협력의 플랫폼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한국을 선택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서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산업, 금융, 안보까지 서울이라는 심장을 통해 피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자존심에 매달려 있고 중국은 값싼 모방 기술로 단기적 성과만 노립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피를 공급해야 하고 신뢰와 안정성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쿄도 베이징도 서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류의 심장이 서울로 이동했다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 LNG 가격은 서울에서 정해지고 원화가 국제 결제의 기준이 되며 NATO와 EU가 한국을 전략적 중심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동의 시대는 저물고 한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강해졌다. 이제는 우리의 지식이 인류의 심장으로 뛴다. 저는 이 말을 인류 에너지사의 새로운 서문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